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마다 소지 작가의 점성술 살인사건 소개해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드리고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작품 만나보실까요? 소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내용의 에필로그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한 가장 괴이한 사건이다. 세계적으로도 아마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가능한 범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1936년 도쿄에서 일어난 일종의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인데 등장인물 중 누구도 범행은 불가능했고 끝까지 범인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사건은 당연히 미궁에 빠졌고 이후 40년 넘게 일본 전국에서 난리법석으로 지혜를 짜내어 범인을 찾았지만 내가 이 사건에 관계한 1979년 봄에 이르도록 수수께끼는 고스란히 남았다. 게다가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고 모든 단서가 완벽하게 공표되었는데도 여전히 결과가 이렇다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에 겨운 사건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도 해답이 밝혀지기 훨씬 전 독자의 눈앞에는 해결에 필요한 모든 단서가 명백히 제시될 것이다. 나 이시오카 가즈미는 1936년에 도쿄에서 있었던 엽기적인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40년이 넘게 흐른 후인 1979년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우연히 알게 되고 친구가 된 미타라이라는 이름의 점성술사에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미타라이에게 1936년에 헤이키치라는 화가에 의해 쓰여진 아조트라는 제목의 자전적 소설을 읽어보게 합니다. 아조트,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 쓴 소설이며 처음부터 다른 이가 볼 것이라고 의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형태를 이룬 이상 타인이 볼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때를 가정하여 내게는 이 글이 유언장 혹은 그에 버금가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 헤이키치는 악마에 쓰였다. 기이한 생물들이 내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몸 안에서 구더기, 뱀, 두꺼비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인간이나 동물의 시체가 방에 나타난다. 요즘에는 아조트라는 이름의 여자가 나타난다. 아조트는 내가 30년 이상 캔버스 위에서 추구해온 이상적인 여자며 내 꿈이다. 아조트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6부위의 몸이 필요하다. 머리, 가슴, 배, 허리, 허벅지, 종아리. 서양 점성술에서는 사람의 인체야말로 우주의 투영이며 축소형이기 때문에 6부분을 수호하는 별이 각각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하나씩 가져온 6부분의 몸이 합쳐져야 아조트가 탄생할 수 있다. 만일 이 빛나는 아조트가 6명의 처녀로 만들어진다면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가 될 것이다. 캔버스에 여성의 완성미를 줄기차게 추구해온 자로서 이렇게 구현될 아름다움을 나는 무섭도록 동경했다. 얼마나 행운인지 내 눈앞에 우연히도 6명의 처녀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아차렸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와 함께 사는 6명의 딸들이 우연히도 모두 다른 별자리에 속해서 저마다 별의 축복을 받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조트 제작이라는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가즈에는 결혼하여 따로 가정을 꾸렸고 가즈에를 제외하고도 6명의 처녀들이 우리 집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나를 미친 광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내가 아조트를 완성할 수만 있다면 딸들의 목숨도 바칠 수 있으리라. 아조트 완성을 위해 몸의 일부를 제공한 6달의 남은 육체는 일본 전국에서 각각의 별자리에 속하는 땅에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조트 완성에 집착하는가? 아조트는 말할 것도 없이 아름다움 그 자체며 신이며 악마이다. 그리고 온갖 주술적인 상징이며 결정이다. 4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소설을 읽어본 미타라이는 내용도 엽기적이지만 마치 전화번호부를 읽은 것처럼 알 수 없는 점성술과 그에 따른 일본 열도의 위치 나열에 머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에 나는 미타라이에게 아조트라는 제목의 소설이 낳은 결과물을 말해줍니다. 섬뜩하게도 소설에 나오는 대로 헤이키치의 6딸은 살해되어 전국 각지에서 띄엄띄엄 발견이 되었고, 게다가 그녀들은 소설에 쓰인 대로 몸의 일부분이 도려내어졌으며 그녀들이 속한 별자리를 의미하는 금속 원소가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들이 살해당했다고 추정되는 시점에 헤이키치는 이미 벌써 살해당했고 그 외의 용의자들은 전원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딸들을 살해했으리라고 생각되는 헤이키치가 딸들이 살해당하기 전에 이미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을 놀라운 미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외부 범행설 등 다양한 설들이 40년이 넘게 제기되었지만 결국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우선 나는 미타라이에게 헤이키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헤이키치는 저택 구석에 따로 지어진 아틀리에에 틀어박혀 살았는데 그곳에서 한밤중에 둔기를 머리에 맞아 살해당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날은 밖에 눈이 내려서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 두 발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은 결국 범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누군가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은 헤이키치가 밀실 상태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에요. 방문도 자물쇠로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어요. 자살도 아니었어요. 범인은 어떻게 이 밀실 상태인 방에서 헤이키치를 살해했는지 정말 어려운 완전 범죄가 되어버렸어요. 경찰은 헤이키치의 주변 인물들의 알리바이를 다 확인했지만 딱히 범인으로 드러나는 인물은 없었어요. 그런데 헤이키치가 살해당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이키치의 장녀이자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고 있던 가즈에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것이에요. 흉기는 집에 있던 두꺼운 유리 꽃병이었고요. 그리고 강도의 소행인 것 같이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가즈에는 강간당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후에 강간당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헤이키치의 살해 사건과 맏딸 가즈에의 살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연달아 일어난 살해 사건이라서 난해한 사건이 더 난해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제일 중요한 헤이키치의 6딸 살해 사건을 미타라이에게 설명합니다. 맏딸 가지에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 후 6딸과 어머니 마사코는 휴양지에 있는 온천으로 머리를 식히러 갔습니다. 어머니 마사코는 하루를 딸들과 머물렀다가 근처 친정에 들렀다가 도쿄로 돌아오고 딸들은 온천에 하루 더 있다가 도쿄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사코가 도쿄에서 딸들을 기다리는데 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 딸들은 행방불명되었고 머지않아 차례로 시체가 되어 헤이키치의 소설대로 몸의 일부가 잘려나간 무참한 모습으로 각각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발견되었어요.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딸들은 여관에서 나온 후 갑자기 모습을 감췄고 그 후 1년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서 땅에 묻힌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6명의 시신 각각에서는 몸의 한 부분이 사라진 채로 묻혀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범인으로 판명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경찰들과 사람들의 관심사는 아조트로 모아졌습니다. 6구의 시신에서 각자 사라진 한 부분을 모으면 헤이키치의 소설에 등장하는 아조트가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 아조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었는데 아조트가
동경 139도선에 있다느니 북위 37도선에 있다느니 하며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결국 아조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나와 미타라이가 40년 전에 있었던 점성술 살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미타라이가 운영하는 점성학 교실에 미사코라는 여성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일로 상의를 하고 싶다고 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의 아버지 분지로는 성실한 경찰관으로서 상도 많이 받았고 좋은 명성을 얻고 은퇴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문의 수기를 발견했는데 수기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어요. 수기의 내용이 점성술 살인사건 때 살해당한 헤이키치의 맏딸인 가즈에와 자신의 아버지인 분지로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나와 미타라이는 미사코가 남겨두고 간 전직 경찰관이었던 분지로의 수기를 읽어봅니다. 분지로의 수기. 내가 일개 경찰에 지나지 않았던 시절 근무하던 경찰서를 나와 집 근처 역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었을 때 내 앞에 가던 검은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갑자기 웅크리고 앉는 것이 보였다. 달리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고 여자가 아랫배를 누른 채 일어날 기색도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말을 걸었다. 여자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집을 물어보니 근처라고 해서 이 경찰관의 직업의식으로 어깨를 빌려주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껴안듯이 해서 방까지 들어가 누이고서 돌아가려고 하자 여자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했다. 물어보니 이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때때로 그 여자가 고통스러워할 때 흐트러진 옷자락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어리석게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그 여자의 심리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듣자 하니 남편이 죽어서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고 당시에는 생각했다. 사실 내가 그녀를 안았을 때 외로웠다며 내 귓가에 속삭이며 불을 꺼달라고 말했다. 정사가 끝났을 때 여자는 거듭 사과했다. 그리고 이 일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으로 더듬어 옷을 찾아 입고 범죄자처럼 남의 눈을 피해 현관을 나간 나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솔직히 여우에 홀린 기분이었다. 어쩌면 복통은 연기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없었고 내가 그 여자의 죽음을 안 것은 다음 날이었다. 이름도 그때 처음 알았다. 가즈에. 중간 크기의 기사로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 나는 경악했다. 더구나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이 내가 그 여자와 같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아마도 내가 그 집을 나온 직후에 살해당한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내가 당황한 것은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추정된 것이었다. 혈액형까지 나와 있었다. 내 혈액형이었다. 가제의 살해는 소위 아조트 살인이 날 때까지는 다시 기사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내게 날아온 편지를 열어보고 나는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되었다. 편지에 따르면 내가 가지애를 죽인 범인이라는 것과 자신들은 황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비밀 국가기관이며 중국인 스파이 여자 6명이 처형되었으며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내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이 말을 믿었고 죽을 고생을 해서 여자 시신 6구를 편지에서 지시한 대로 전국 각지에 묻었다. 내 경찰관 인생에서 이 일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이며 나를 평생 괴롭혀온 사건이었다. 내가 1962년 57세로 은퇴한 후에 이 점성술 살인 사건의 범인이 누굴까 남몰래 용의자들을 찾아다니며 만난 것도 이런 업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었다. 결국 나도
손을 들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명백히 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퇴직하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나는 이 사건만을 생각하며 지냈다. 경찰관 생활의 고통 속에서 나는 위가 매우 나빠졌다. 남은 생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을 풀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나와 미타라이는 분지로의 수기를 읽고 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연 40여 년 전에 있었던 여러 건의 살인사건의 범인은 누구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열띠게 토론을 했어요. 나는 헤이키치가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 살아있고 그가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 아닐까라고 추리합니다. 그리고 헤이키치가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추리를 해나가요. 이런 나와 미타라이의 토론 끝에 미타라이가 당장 교토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헤이키치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야스카와라는 인물이 교토에 살고 있는데 그를 만나서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나와 미타라이는 기차를 타고 교토에 도착해서 미타라이의 지인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야스카와의 행적을 힘들게 찾아다녀요. 그러나 이사를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여러 곳을 찾은 끝에 그의 딸이 사는 곳을 찾아갑니다. 딸은 아버지 야스카와는 이미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야스카와의 딸을 만나고 난 후에 미타라이가 아마도 헤이키치가 알고 지냈다는 야스카와는 이 사건과 관계없을 거라면서 지금부터는 따로 다니자고 나에게 말합니다. 미타라이와 헤어진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음 날은 미타라이와 그의 지인과 함께 교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미타라이는 아침 일찍 나가고 없었어요. 나는 아무래도 야스카와의 딸을 한 번 더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녀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헤이키치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알게 돼요.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는데 그로부터 점성술 살인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나름대로 헤이키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여러 명을 만나서 조사를 해나가요. 그리고 조사를 해나가는 중에 아조트가 숨겨진 곳이라고 생각되는 장소도 찾아가 봅니다. 이렇게 나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니 미타라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에 깨보니 미타라이의 이부자리가 비어 있어요. 살펴보니 어젯밤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나는 걱정이 되어서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던 미타라이의 전화가 울려요. 미타라이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어서 철학의 길이라고 하는 장소 입구로 와달라고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묻지만 미타라이는 작은 목소리로 죽을 것 같다면서 올 때 빵과 우유를 사다 달라고 해요. 나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 타고 철학의 길 입구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는 미타라이는 마치 거리의 노숙자 같았습니다. 수염은 텁수룩했고 행색도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민 빵과 우유를 허겁지겁 먹었어요. 며칠째 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카페에도 들어가요. 나는 그 카페에서 미타라이에게 지금까지 내가 조사하고 다닌 것을 말하고 헤이키치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을 지금 만나러 가니까 같이 가자고 미타라이에게 말하고 함께 카페를 나오는데 내가 계산을 하기 위해 10,000엔 지폐를 내고 9,000엔을 돌려받았는데 1,000엔 지폐 중 하나가 찢어졌었는지 투명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어요. 내가 이게 신기해서 미타라이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는데 이 지폐를 본 미타라이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자신은 아주 바보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면서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밤기차로 도쿄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일단 나에게 숙소에 가서 기다리면 전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나는 숙소에 돌아와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미타라이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어느 찻집에 있는데 그곳으로 어서 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꼭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서둘러 미타라이가 말한 찻집에 가는데 50세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미타라이와 함께 있었어요. 미타라이는 이 여성을 덤덤한 목소리로 나에게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나를 거의 기절하게끔 만들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이 여성이 바로 점성술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놀라는데 이 여성은 담담한 목소리로 결국은 자신을 누군가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이 여성이 누군지 궁금해서 묻고 싶었지만 미타라이와 여성의 대화에 내가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미타라이와 이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여성은 헤어지기 전에 미타라이에게 빨간 실과 흰 실이 복잡하게 엮인 염랑을 주고 갔어요. 여성이 떠나고 난 후 미타라이는 나에게 방금 만난 여성이 몇 살로 보이냐고 묻자 나는 50세 정도로 보인다고 대답을 해요. 미타라이는 저 여성은 사실 64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나는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미타라이는 도쿄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다며 침묵합니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미타라이는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4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았던 점성술 살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우선 미타라이는 두 번째 살인 사건인 헤이키치의 장녀이고 나가서 살고 있었던 가지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당시 경찰이었던 분지로 씨가 가지의 유혹에 잠자리를 같이 했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에요. 당시 잠자리를 한 여성은 가지에로 분장한 범인 여성이었고 당시 가지에는 이미 이 여성에게 살해당해 옆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인 여성은 분지로와 관계를 한 후에 분지로의 정액을 가져다가 죽어있는 가즈에게 집어넣었고 마치 시간을 당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죽인 6 시신을 전국 각지에 가서 묻어줄 인물이 필요했고 분지로를 그 일을 할 인물로 미리 정해서 꾸민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6명의 딸들이 토막 살해된 아조트 살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결정적인 힌트를 얻은 것은 미타라이가 바로 어제 찢어진 지폐를 투명 셀로판 테이프로 붙인 것을 봤을 때라고 말하며 지폐의 잘려나간 부분들을 모아서 새로운 한 장의 지폐를 만드는 방식과 같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40여 년 전에 일어난 아조트 살인에서 경찰은 젊은 아가씨들의 시체를 6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말하며 왜냐하면 실제로 눈에 보인 것은 6구의 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5구의 시체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해요. 즉 아조트를 만들기 위해 시신에서 한 부위씩 잘라낸 부분이 사라졌는데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로 한 구의 시신을 더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즉 시신 5구로 6구의 시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토막낸 시신들을 서로 섞어서 전국 각지에 묻었기 때문에 경찰들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아조트 소설 때문에 없어진 토막들이 아조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리라는 착각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아조트를 만들기 위해 없어졌다고 생각한 토막 부위들은 6번째 시신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다다른다면 결국 발견된 6구의 시신들 중에 머리 부위가 없는 인물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헤이키치의 딸 중 한 명인 도키코였어요. 도키코는 헤이키치의 원래 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는데 헤이키치가 도키코의 엄마를 버리고 새로 결혼을 했고 새로 결혼한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과 계모로부터 도키코가 학대를 받았을 것이며 이에 대한 복수로
아버지와 배다른 자매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엽기적인 살인 사건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었던 상태에서 살해당한 헤이키치의 밀실 살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헤이키치의 딸인 도키코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는 헤이키치를 죽이고 나서 문고리만 실을 이용해서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왔고,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에게 아침을 가져다 주는 척하고 가서는 아버지가 기척이 없다고 식구들을 데리고 왔고, 문을 부수고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식구들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몰래 부서진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헤이키치가 쓴 자전적 소설인 아조트도 사실은 도키코가 아조트 살인을 계획하면서 도키코 자신이 쓴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아조트 살인 사건 혹은 점성술 살인 사건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어요. 다음 날 신문을 펼쳐든 나는 놀라운 기사를 접합니다. 교토에서 만났던 도키코가 독극물로 자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타라이에게 죽은 도키코의 유서가 도착합니다. 교토에서 만난 젊은 분께 저는 당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투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역시 저는 이러한 말투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계모 마사코와 그 딸들과 함께 보냈던 생활은 제게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계모로부터 용돈이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새 옷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항상 배다른 자매들에게 물려받았습니다. 성인이 되자 저는 비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일주일에 하루 병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5명을 죽인 독약은 그때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집안 사람들을 향해 사리를 품기에 이른 큰 계획이, 아니 사건이라고 할 것은 따로 없습니다. 몇 년에 걸쳐 소소한 많은 일들이 쌓이고 쌓인 것입니다. 아, 그래도 계기를 들자면 하나는 짐작이 갑니다. 이 집에서 분가해 나간 첫째인 가지애가 왔을 때입니다. 삐걱거리는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가지애가 그걸 불평하니까 계모는 어디선가 염낭을 가져와서 다리 한쪽에 끼워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가 소중히 모으던 것인데 어머니가 이 집에서 쫓겨날 때 잊어버리고 두고 갔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때부터 열중해서 계획을 다듬고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경찰이던 분지로 씨를 알게 된 것도 그때입니다. 분지로 씨의 일은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러 나설까 몇 번이나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헤이키치는 강렬히 증오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인상뿐입니다. 가지애를 죽이고 나서 계모와 배다른 5자매와 함께 온천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고 제안한 것도 저였어요. 다들 지친 상태라서 흔쾌히 허락을 했지요. 계모는 친정으로 들들어가고 저는 5명의 자매와 돌아오는 길에 가지의 집에 들러 집안을 정리하자고 했고 가지의 집에서 5명을 독살했습니다. 저는 그녀들의 시체를 욕실로 나르고 토막을 내었죠. 그리고 토막 낸 시체 5구를 6구로 다시 만들어서 각각을 미리 준비한 기름 종이에 싸서 창고방에 나른 후에 천을 덮어두었습니다. 6명의 혈액형이 우연히도 모두 A형인 것도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시체 6구를 분지로 씨를 이용해서 전국 각지에 묻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분지로 씨를 속이는 편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저는 싸구려 여관을 전전하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고 만주로 숨어 들어가서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온 나는
많이 변해버린 도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쿄로부터 멀리 떨어진 규슈에 염랑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는 한 사람도 사귀질 못했고 진정한 의미의 연애도 할 수 없었고 자식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남자를 원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저는 곁눈질하지 않고 그저 한결같이 그 사람에게 헌신할 텐데 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그래서 교토에서 움직이지 않고 진상을 밝혀내어 제가 있는 곳으로 오는 남성에게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닫혀버린 연애운도 중년 이후에는 반드시 자연스레 해소될 거라고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이 강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운명의 몸을 맡기면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상대가 설령 어떤 사람이더라도 그 사건의 진상을 꿰뚫어 본다면 머리 나쁜 사람일 리가 없으니 그렇다면 저도 분명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자식이 있는 분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절대적인 약점을 쥐고 있으니 저는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언제부턴가 믿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은 허무하게 흘러갔고 저는 늙어갔지요. 언젠가 제가 올 사람이 만일 있다고 해도 저보다 훨씬 젊은 분일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획이 너무나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내기에 졌습니다. 얄궂은 일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야말로 최고의 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을 원망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당신과 만나서 저는 그 내기가 적어도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주사위에서 좋은 눈이 나오지 않았다. 그뿐입니다. 저는 내기에 졌을 때 깨끗이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8번째 하우스, 죽음이나 유산 상속을 관장하는 방에 행운의 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손에 넣는 것이 그리 힘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건승을 빌며 저는 이승에서 잡은 마지막 펜을 놓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을 마음으로 남아 언제까지나 기원하겠습니다. 4월 13일 금요일 도키코. 예, 이렇게 예,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 되는 거고요. 끝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 편의 수기가 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예, 예, 이거를 읽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헤이키치가 제일 처음에 썼던 아조트라는 거는 사실 헤이키치가 쓴 게 아니에요. 그 딸이 쓴 거죠. 그렇습니다. 예. 범인이. 예, 자, 이제 매우 흥미로운 소설을 들었으니까 예, 교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단점, 스포일러 끝나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장점이 훨씬 많지만 그거는 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네, 단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쓸데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성술에 대한 긴 설명도 이 떡밥을 던진다는 면에서는 그럴듯한데 이게 너무 장황해요. 예, 그렇게까지 뭐 장황할 필요 없는 건데 장황한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어떤 근데 장황한 거를 만든다는 게. 네, 근데 그 아조트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사실은 꼭 필요한 장치였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그게 발표가 되니까 그 속아 일본 넘어갈 거죠. 각지에서 그걸 실제로 믿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더 완전 범죄에 다가갈 수 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예,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장황한 게 있었다 그러고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교토로 가는데 네, 그 교토로 가는 과정도 약간 조금 어색해요. 뭐 누구를 음, 만나러 가야 된다. 뭐 갑자기 음, 했는데 사실 미타라인은 거기서 따로 자기 혼자 돌아다니고 네. 친구의 시점에서 이게 벌어지는데 이게 다 뻘짓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계속 허탕치죠. 허탕치는 거예요. 근데 예, 막 그럴듯하게 이제 소설에서 써놨는데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긴 분량인데 네,
그 좀 불필요한 떡밥이었는데 어.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재미는 아, 있었어요. 교수님이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정말 너그러우시네요. 네. 그리고요? 이게 진짜 이게 문제인데 이게 그 네. 앞에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이 3건의 살인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음. 그 헤이키치도 죽고 그 가지의 그 큰딸도 죽고 또 6명 죽고 뭐 사실은 5명이지만 네. 근데 여기에 쓰인 트릭들이 아주 상당히 좀 시시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네. 특히 헤이키치 밀실 살인 사건이 아주 많이 시시한데 음. 이게 밀실 살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그렇죠, 그렇죠. 실로 연결해서 이제 문을 잠갔다 그래요. 음. 이것도 좀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근데 예, 그거 인제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뭐 예. 추리하는 과정에는 뭐 뭡니까? 그 2 층에서 2층에서 침대를 뭐 들어 올려 가지고 어쩌고 들어올렸다. 저쩌고 예. 그 그건 이제 정말 하도 억지니까 거기서도 네.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해는 가요. 네. 근데 그리고 더 인제 좀 억지는 네. 다음날 인제 문을 부수고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음. 정신없는 사이에 식구들이 음. 이 문에 자물쇠를 몰래 채웠다. 음. 뭐 이런 건데 이게 네. 뭐 너무 유치하고 음. 그다음에 인제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 가지의 살해 후 경찰인 분지로를 끌어들여 전국에 시체 6구를 묻었다. 아. 이게 20대 초반이거든요, 음. 토키코가. 음. 근데 세상에 경찰을 끌어들여 시신유기를 계획한다는 게 이게 뭐 완전히 설정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시체 숫자 트릭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어느 인간이 이렇게 어렵고도 실제로 실행이 힘든 계획을 누가 이게 20대 초반 여자가 세웠다고요? 음.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미타라이가 시체 숫자 트릭을 알게 되는 과정도 아주 유치합니다. 이 음. 찢어진 지폐를 셀로판 테이프로 붙인 것을 보고 5구를 6구로 만들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너무 무리수죠, 이런 거는. 예. 저도 이게 이제 도키코를 범인으로 특정하지 않습니까? 예. 미라타이가. 그리고 이제 예. 혼자 가서 이게 뭐 얘기도 나누고 해서 인제 알게 예. 되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과정이 전혀 빠져 있죠. 네, 예. 빠져 어떻게 예. 도키코인 줄 알았을까요? 그런 게 이제 얘기가 그러니까. 있고 예. 지금 교수님이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예. 비판 수준은 거의 조인 계획급이다. 그렇죠. 근데 조인 계획은 학자의 양심상 뭐 이렇게 소개를 그렇게 하셨고 예. 근데 이 근데 책은 비슷한 급인데 조인 계획 어떻게 보면 조인 계획 이상급인데 예. 책을 사시라고까지 그럼요. 얘기를 예. 하셨다. 이게 결국은 교수님 그 기분 탓인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요. 아주 예 객관적인 그 기준이 없다라는 아니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은 네. 일단 1980년에 쓴 책이라서 이게 네. 정말 옛날이에요, 이게. 아하, 참. 예. 교수님 조인인 계획도 조인계획도 좀 오래됐는데. 1980년대 나온 초창기 작품이에요. 그걸 그렇게 통렬한 비판을 하시고서 그리고 네. 이 소설은 상당히 재밌었어요. 예, 정말로. 아니 조인 그래서 계획도 설정이 좀 재밌게 읽으신 분들 엄청나고 많다고요. 조인계획도 재미있었는데. 교수님한테만 재미가 없었던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렇게 자꾸 이제 뭡니까? 기준이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말이야.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교수님 말씀에 신뢰성이 이거 신뢰를 계속 이제 깎아먹게 되시는 거고 학자의 양심이란 이렇게 그냥 움직여 가는구나 하는 조변색대하고 말이야. 예,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자, 교수님 다음 시간에 어떤 작품 해 볼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수님 시마다 소지에 푹 빠져 계셔 가지고 네. 몇 편 더 다루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하여간에 몇 편 특히 그 기발한 발상 하늘을 움직이다. 요거는 꼭 한번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게 뭐 조선인 그 징용 그 얘기도 나오고 이야기도 소설 나오고 자체가 한다면서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굉장히. 어쨌건 이 시마다 소지는 그런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더 맞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